드립니다. 일단 제가 파운데이션을 2014년에 했고요. 그리고 지금 대학교 공부한 지가 지금 한 4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좀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파운데이션은 정말 그냥 논다 수준으로 좀 쉬면서 좀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제 대학교로 들어가면 이제 차원이 좀 달라지거든요. 소위 저희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파운데이션 1년 공부한 거를 본과 올라가면 2달 만에 끝낸다 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량 차이가 좀 크게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때부터 공부를 저는 많이 해두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쉽다고 설렁설렁 하거나 패스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때부터 공부하는 연습을 좀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요. 자, 남학생 군대. 이거 맨날 여쭤보시는 거. 남학생 군대. 이거는 매번 들어온 질문인데, 요거는 사실 그 남학생들의 이제 좀 의지에 좀 달린 것 같아요. 지금 보통 제일 많이 가는 경우가 파운데이션 끝나고 가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1학년, 왜냐면 이제 암스테르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좀 그 잘릴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 1학년 마치고 휴학을 걸고 가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졸업을 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에서 취업이 목표다라고 하면 그냥 파운데이션 끝나고 가시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면 3학년 끝내고 커리어가 끊어지는 순간 조금 취업이랑 조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서는 이제 파운데이션 끝나고 가시고, 조금 뭐 안전하게 가고 싶다, 난 그래도 좀 공부를 좀 2학년 때 이제 휴학하고 돌아와서 2학년 때 고생을 하더라도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1학년 마치고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난 이러나 저러나 한국 들어올 거다라고 하면 이제 군대까지 졸업하고 군대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안전하게라고 하는 말은 이제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2학년까지 붙어놓고 안전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가라는 그런 말인 거죠? 예. 3학년은 안 어려워요? 2, 3학년이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게 1학년도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1학년 때 이제 그러니까 뭐 본과를 들어가면 1년에 10과목, 전공 10과목을 듣는데 거기서 8개 이상을 패스를 해야지만 2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2학년이나 3학년, 이때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나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조금 1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되게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무리 쉽다고 해도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은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지금도 그래요. 네, 똑같아요. 네, 지금도 아직도 그래서 1학년에서 이제 2학년이, 그리고 이제 유급률이라고 하죠. 이제 그게 높다고 하는데 국제 학생들은 더 낮은 편이에요. 특히 그리고 이제 통계를 저희가 봤을 때 파운데이션 통해서 간 학생들은 더 낮고요. 그래서 암스테르담만 봤을 때 상경 계열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국제 학생들만 봐서라도 파운데이션 통해서 올라오는 학생들 가장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1학년에서 2학년에서 그거를 만든 이유가 이제 처음에 왜 입시를 할 때 조금 쉽게 자국민들을 뽑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 마음가짐도 1년 해보고 안 맞으면은 그만 다녀야지, 약간 이런 학생들도 있기는 해요. 그 국내 학생들은. 그래서 좀 더 유급률이 이제 낮긴 한데, 그걸 떠나서라도 공부하는 양이나 수준은 파운데이션에 비해서 훨씬 높은 건 사실이에요. 자, 진짜 3년 만에 졸업합니까? 유급되면 어떻게 해요? 저희 암스테르담 대학교 그 좀 유명한 별명이 초등학교예요. 그래서 6학년까지 이제 정규 과정이 3년인데 6년까지 한다고 해서 제가 초등학교라고 좀 부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6년까지 다니는 학생들은 진짜 뭐 1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수준인 거고, 보통 3년 그리고 4년 정도에는 이제 사실 4년까지 일부러 끊는 학생들도 좀 있어요. 왜냐면 네덜란드 자체가 좀 인턴에 좀 요즘은 되게 박해졌다고 제가 최근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인 신분일 때 인턴 구하는 게 훨씬 쉽다 보니까 3학년 때 이제 뭐 정말 쉬운 과목 하나를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1년 내내 인턴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4학년을 일부러 좀 하는 경우도 있어서 유급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6학년만 아니면. 그리고 지금 우리 기현 씨 말씀 잘해주셨는데, 일부러 4학년 다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석사를 숫자 만지는 석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수 과목 때문에 바로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4학년을 다니면서 숫자를 만지는 석사에 갈 수 있는 과목 한두 개를 들어요. 그리고 석사를 그 인턴을 하면서 다니다가 석사를 들어가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지금 있고.
그거는 열심히 하면 3년 안에 졸업하지만 4년 할 수 있다. 6년까지 다닐 수 있다. 네. 자, 편입이 가능한가요? 주변에 편입 있었어요? 이게 한국에서 얘기하는 편입이 보통 이제 뭐 3학년으로 들어가는 거를 저는 편입이라고 알고 있는 2학년, 3학년. 들어가는 거. 네덜란드는 그런 게 아예 없고요. 그냥 진짜 1학년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친구도 뭐 헤이그에서 다니다가 암스테르담으로 넘어와서 1학년부터 다시 다닌 친구도 있고, 반대로 에라스무스라고 옛날에 로테르담에 있는 학교에서 3학년까지 하다가 정말 안 맞겠다 싶어서 다시 저희 학교 암스테르담으로 와서 다시 1학년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편입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왜 제가 써놨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내가 3학년까지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3학년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아?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많거든요. 아니면 2학년 막 이렇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 대학을 다니다가 네덜란드 대학으로 편입해야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파운데이션하고 네덜란드 대학 가시는 걸로 계획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국적이 섞여 있는데 다들 괜찮나요? 어? 다들 애들 괜찮아요 거기? 어? 좀 이상한 애들 없어? 막 볼 아이나 뭐 이렇게 없어? 그 뭐 어딜 가나 뭐 다 그냥 어디 사람 사는 데인데 뭐 이상한 친구들도 있고 안 이상한 친구들도 있고 평범한 친구들도 있어서, 이 국적이 많이 섞여 있으면 좋은 점이, 그러니까 다들 내 옆에도 다른 나라 사람이고 다 다른 나라 사람이 서로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는 조금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좀 생기죠. 그냥 진짜 이게 요즘 뭐 학생들한테 먹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요즘 K-팝도 있고 K-드라마도 있고 뭐 얘기할 거리들이 이제 서로 이제 들을 것도 많고 얘기해 줄 게 많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진짜 뭐 한 반에 한 명 정도는 뭐 이상한 애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뭐 저희 지금 고등학교만 가도 대학교에 가도 한 반에 한 명씩은 좀 이상하니까 그렇게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문현답 고맙습니다. 자, 한국 유학생들의 장단점은? 단점부터 합시다. 이런 건 단점부터 해야지. 단점이요? 제가 학교에서 일하는 그렇게 여쭤보려고 입장에서 했어요,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보통 한국 학생들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말을 잘 안 한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또 적응을 잘해서, 특히 뭐 첫 학기, 두 번째 학기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아까 그 헤이그 보여주면서 주디 학생이라고 첫 번째로 학생 대사가 된 학생이 있었는데, 이런 거 있을 때 한국 학생 절대 손들고 한다고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끄러워하지만 또 제일 많이 바뀌는 학생들이 한국 학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끝날 때 보면 또 적응해서 잘 하고 있는 학생도 한국 학생이다. 근데 처음에는 너무 이제 좀 그쵸. 소극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본과에 들어가면 이 한국 학생들이랑, 그러니까 사실 저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그룹 과제를 되게 한국인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편하니까 소통하기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학생들이 좀 수줍어서 그런지 과제를 할 때 안 나타나더라고요. 조금 그런 경우도 좀 있었는데, 근데 사실상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다들 좀 적응을 해요. 왜냐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안 하면 진학 못한다를 알고 있는 한국 학생들만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1학년 때는 조금 뭐 1학년 때 많이 봤지만 2학년, 3학년 때 못 보는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진짜 좀 제대로 된 진국의 친구들이 좀 많이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장님은 뭐 단점 없어요? 그냥 그게 제일 학교에서 얘기하는 게, 한국 학생들은 칭찬도 많이 받아야 뭐 예의가 바르고 이제 선생님 말 잘 듣고 출석률도 높은 편이고 한데 도움을 요청하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으로 본인이 현지에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센터가 문이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1대1로 얘기하고 싶으면은 예약해서 이제 가면은 이제 그분들의 역할이 그런 거니까 하는데, 희한하게 시차도 있고 그런데 굳이 한국 유학원에 이제 연락을 해서 나 이거 좀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네네, 해달라 이제 이러면 이제 유학에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이걸 학교로 얘기해달라면, 학교에서는 황당한 거죠. 본인이 직접 와서 하면 되는데 뭘 이걸 이렇게 돌려서 하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실 자기 돈 내고 공부하고 필요한 거는 바로바로 본인이 얘기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말고는 없고,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서 진짜 열심히 하고 뭐 별거 다 해요. 막 뭐 김치 만든 학생들도 있고,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성숙하게 잘 하는 거니까 그런 것만 조금 가서 고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은 어떻게 가나요?
안 아프는 게 최고긴 한데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아프니까. 근데 파운데이션 들어갈 때부터 아마 지금도 AUN의 보험, 학생 보험을 들고 아마 다 들어갈 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랑 좀 다르게 한국은 그냥 뭐 병원, 대학병원을 가도 되고 뭐 동네 병원을 가도 되지만 여기는 학생인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하우스 닥터라고 이제 스쿨 닥터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냥 보건실이 좀 크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진찰 받으시고 조금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면 그때는 이제 소견서를 받아서 대학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예외가 가끔씩 있는데 쓰러지면 바로 대학병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기흉으로 그때 진짜 한번 좀 심각하게 실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학병원에 바로 입원을 했고 뭐 수술도 하고 입원도 한 3, 4일 했던 것 같은데 보험이 거의 다 커버해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대해서 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학생 비자 신청할 때 보험은 필수예요. 그래서 12개월 이상 네덜란드에 살게 되면 이제 필수로 해야 되고 한 달에 한 6만 원 정도 내는 거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 족보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자기 어떤지 번호했잖아. 모르겠어요. 편하게 얘기해도 돼요. 비슷한가요? 이게 왜냐면 이게 자기가 쓰던 한번 거를 지금까지 쓸 수도 있어. 제가 족보를 좀 많이 뿌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들었을 때는 이게 학교에서 한번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족보를 다 갈았다라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이게 한 3년짜리가 이렇게 돌고 도니까 어디 가면 제 이름 적혀 있는 그 시험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보시면 뭐 구하기는 쉬워요.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도 좀 쉽게 구하고 이게 또 생활하다 보면 더치 친구들이 쓰는 뭐 그런 사이트도 있고 이런 데 가보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뭐 시험이야 어떻게든 넘어가면 되는데 사실 한국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논문이거든요. 결국 논문을 거의 6개월 정도 이제 길게 써야 되는데 근데 학교에서 그 논문 족보를 사실상 주고 있어요. 똑같은 주제로 몇 년 동안 썼던 그 논문을 그대로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몇 개 이렇게 짜집기 하고 이렇게 좀 자기가 따로 연구를 조금 해서 만들면 그게 이제 논문이 되는 거니까 크게 뭐 다 족보가 어디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약간 하소연 드리기 위해서 써놓은 건데요. 이제 저한테 족보 구해달라고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학생들은 안 물어봐요. 근데 부모님들이 저한테 족보 좀 구해달라고 원장님 족보 좀 구해주세요. 막 하시는데요. 구해드릴 수 있죠. 근데 저는 안 해드려요. 왜냐면 사실 저는 장사치지만 저는 교육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학생 가서 공부 잘하라고 에세이 부스터도 시켜주고 다 시켜주는데 근데 사실은 족보 있어? 이거 제가 저한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족보는 안 구해드리는데 가면 다 구해요. 네. 하지만 족보를 참고를 하고 족보가 그러니까 그냥 시험 봐도 잘 보고 족보가 있으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나의 기본 주력을 좀 높이고 가는 걸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 대학교 성적은 어떻게 나옵니까? 1에서 10. 그렇죠. 1에서 10이었, 1에서 10이죠. 1에서 10인데, 파운데이션은 아까 뭐 퍼센티지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뭐 70몇 프로, 80몇 프로. 근데 본과는 그렇지가 않아요. 1에서 10이고, 그 과목 통과 점수가 5.5점이에요. 그래서 5.5점이면, 55%만 맞으면 다 통과하니까 쉽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덜란드가 조금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100문제를 봤을 때 55개를 맞으면 통과잖아요. 저희가 생각으로는. 근데 그쪽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개싱 코렉션이라고 너가 찍어서 맞출 수 있을 수도 있는 확률 아무튼 그 이상한 조잡한 그 공식을 만들어 놔서 사실상 100문제에서 5.5점을 받으려면 한 65점, 70점까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5.5점이 너무 쉽다고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학부에서 8점 이상을 받으면 석사 장학금이 나오는 거로 알아요. 거의 전액 장학금이 나오는 거. 8점인가 8.5. 그래서 그 정도로 수준이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다른 학교들은 한국도 A, B, C, D 그 다음에 페일이잖아요. 근데 암스테르담 그냥 A, B, C 페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결. 출결. 부모님이 안 보시겠지만 제가 파운데이션 2학기를 아예 안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뭐 이제 시스템이 정해지지가 않았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파운데이션 출결 되게 지금 봐요. 엄청 관리한다고 들었고, 본과도 첫 번째까지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수업이 많진 않아요. 일주일에 많아야 2번이고 한 과목에 없으면 일주일에 한 과목인데
1시간인데 그거를 이제 한 번 빠지는 건 오케이, 두 번 빠지는 거는 이제 왜 빠졌는지 사유서를 적어야 되고, 세 번 빠지면 코스에서 아웃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재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출결은 요즘은 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아, 인턴십 많이 한다는데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아, 제가 알기로는 유급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페이가 그렇게 세지는 않은 걸로 있습니다. 예. 시험 잘 보니까 유급, 그럴 거 아니에요. 무조건 유급이에요. 그 네덜란드 아, 법상, 네덜란드 법상 무급으로 학생들 일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유급이고, 최저 임금이 10몇 유로, 12유로인가? 1인가 2유. 예, 그래서 그거는 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뭐 넘으면 무급으로 일을 하진 않습니다. 시험 잘 되나요? 안 그래도 제가 요즘 그 네덜란드 아. 졸업생들을 좀 자주 만나고 있어요. 어제도 당장 졸업생을 좀 만났고, 그 최근에 출장 갔을 때 거기서도 어떻게 좀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일단 한국에서 취업을 생각을 하시는 거면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인들은 100% 다 취업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회계법인을 제일 많이 들어가죠. 삼정, 3일, 뭐 JP모건 들어간 친구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뭐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비즈니스 프로그래밍을 조금 이제 접목을 시켜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지금 기아 들어가 있는 친구도 있고, 효성그룹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좀 되게 한국에서는 취업 자체가 막 엄청 어렵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덜란드에서 취업한 친구를 최근에 한번 만났는데, 지금 LG에 들어가 있대요. LG에 있는 네덜란드에 있는 LG.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네덜란드에서 제일 유명한 한국 기업이 삼성, LG. 이게 제일 이제 건물도 좀 크고 점심에 한식 나오는, 제일 중요하죠. 점심에 한식이 꼬박꼬박 나오는 곳이 딱 두 곳인데 삼성, LG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 있는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대기업에서 원하는 인지상이 갓 졸업한 대학생, 한국어가 되는.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얘가 될까 했는데 진짜 바로 됐거든요. 그래서 취업 자체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랑 같이 경영학 그냥 같이 공부한 친구였는데 LG 재경팀에 들어가 있어요. 뭐 해 하니까 법인카드 관리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던데. 그래서 그리고 네덜란드가 저도 잘 몰랐는데 다들 뭐 다 계약직이다 뭐 이렇게 1년 하고 다 잘려 나간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하게 들어보니까 3년 동안은 계약직이래요. 3년 동안은 뭐 1년 계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3년 계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계약직을 하고 그 뒤가 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규직 전환이 잘 돼라고 물어보면 지금 거기 있는 자기 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학생들이었던 사람들이라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부모님 얼굴이 다 화내셨어요. 아, 너무 좋네요. 파운데이션을 불합격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비자법 진학을 야, 못하면 파운데이션을 불합격해갖고 본과를 못 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잔인한 버전으로 얘기해 주시죠. 잔인한 버전은 아니,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네덜란드 파대를 떨어지면 네덜란드 파대를 다른 데서 한 번 더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비자법상 한 번밖에 비자법상 그게 안 못해요. 되죠. 그래서 그 친구가 선택한 게 뭐냐면 영국으로 날아갑니다. 거기서 파대를 붙이고 다시 여기 와가지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파대를 불합격하면 이제 옵션은 딱 하나죠. 두 개죠. 한국에 돌아오거나 아니면 다른 과정을 하거나. 실무대학으로 바로 들어가서 1년을 하거나. 그래서 그런 방법. 왜냐면 파운데이션은 이제 각 학교가 국제 학생을 받는 특별 전형인 거지 뭐 네덜란드의 어떤 교육 자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 뭐 암스테르담에서 했는데 트벤테로 지원하는 것도 어렵고, 트벤테에서 했는데 암스테르담으로 지원하는 것도 네네. 1대1로 맺어져 있는 그 학교의 특별 전형인 거고, 그게 만약에 불합격이면 그냥 나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가 되는 거고, 그 고등학교 성적으로 실무대학 4년제는 갈 수가 있어요. 졸업 자격이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국가를 바꾸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불합격은 뭐 성적이 낮아서 불합격인데, 이제 파운데이션의 패스는 40%고 파운데이션에서 암스테르담을 가려면 60%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50%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파운데이션 자체는 패스지만 대학 진학을 못 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암스테르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네덜란드 대학은 기본적으로 최대 4개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조건부 진학 보장이긴 하지만 대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정식으로 지원을 하라고 해요. 그럼
지금 그 지원서에 암스테르담 말고 3개 대학을 더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대학교를 이제 혹시라도 60%를 못 받았을 때 다른 학교를 지원을 하고 그 학교에서는 오퍼를 받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오퍼를 받았다. 근데 이제 컨디션이 50%다 40%다라고 하면은 그 대학은 갈 수 있어서 학교에서도 좀 불안한 학생들, 이 학생이 과연 60%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적극적으로 다른 학교, 특히 실무 중심은 하나를 꼭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하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도 다 안 됐다. 그러면 다른 나라로 가는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예를 들면 여기서 공부한 친구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는 영국으로 가죠. 영국으로 가는데 영국에 가서 다시 파운데이션을 해서 1학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터내셔널 이어원이라고 하는 2학년 편입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영국 대학교 2학년으로 들어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플랜 B가 있기는 하지만 원래 저는 플랜 B를 잘 얘기 안 했었어요. 옛날에는. 이거 잘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의 입학 요건을 맞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파운데이션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가서 너무 많이 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아까 기환이가 출석을 안 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옛날 이야기. 근데 이제 봐주세요. 불합격을 하는 학생들의 100%는 출결이에요. 공부를 하고 시험을 제대로 봤는데 불합격 패스를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한두 학생 거의 없고 이제 40%가 못 넘겼다라고 하면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뭐 기환이는 아니었지만 거의 100% 이제 출석을 안 하고 학교를 안 오고 하라는 걸 안 하는 경우에만 생기는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본인만 잘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파운데이션 학생들이 다 잘하면 다 올라갈 자리는 있어요.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는 절대 없고 본인이 안 해서 못 가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쉴 때는 뭐 하고 쉬나요? 취미활동이나 동아리. 여기서 말하기 힘든 거를 아니 뭐랬길래? 말하기 힘든 게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해서 남자애들은 뭐 게임 그냥 부모님도 잔소리도 안 하시겠다 하루 종일 게임할 수도 있고 근데 요즘은 조금 옛날엔 진짜 사람이 없었어요. 저때 그죠 라떼는 이제 저 때는 한국인이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여자 친구들 비율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뭐 사실 뭐 진짜 게임 아니면 여행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좀 사람이 원체 많아지고 학생회도 좀 커지다 보니까 남자애들은 요즘 축구를 한 팀을 짜서 그러니까 22명이 모여서 할 정도의 그 규모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운동하러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요리를 좀 좋아해서 요리를 이제 좀 했고 뭐 건전하고 좋네요. 여자인 친구들은 보면 뭐 카페 가고 뭐 아니면 드라마 보고 뭐 약간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여자인 친구들의 그 취미를 잘 몰라서. 근데 자, 안전한가요? 마약, 인종차별. 안전한가요? 라고 딱 물어봤을 때 저는 제가 한 6년 살면서 삥을 한 번도 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새벽 3시에 사람 아무도 없는 거리를 그냥 제가 그때 진짜 부모님 만나러 간다고 새벽 3시 비행기 타러 이제 캐리어 끌고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봐도 저는 타깃이에요. 한국에서 봐도 전 타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돈 내놔 이래서 그냥 얘하고 동전 좀 줬었던 게 끝이고 그 외에는 제가 사건 사고가 났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일이 있기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총기 사고가 있다거나 뭐 일이 있는데 그게 일어나는 동네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약간 좀 그 센터나 학교 중심가 그리고 학생들 자는 기숙사 근처에서는 그런 일은 없고 좀 다 외곽에서 좀 그런 일들이 좀 있고 자 인종차별은 이거 엄청 궁금하신다고. 인종차별은 일단 원체 이제 흑인도 많고 황인도 많고 인도네시아인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없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 동네 벨기에만 가도 감자튀김 던지고 뭐 던지는데 네덜란드는 그런 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뒤에서 그냥 술 먹고 있는데 니하오 해가지고 이게 인종차별이다라고 하면 인종차별인데 그냥 무식한 거죠. 그냥 걔네들이 이제 인종을 구분을 못하고 그냥 니하오 하는 거니까 그냥 걔네들한테 그냥 하이 안 하시고 그냥 봉주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마약은 이게 솔직히 얘기합시다. 솔직히. 설레들이 좀 있었어요. 좀 그러니까 딱 제 파운데이션 때 사람들의 설레가 좀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진짜 소생 불가할 정도로 했던 한국인들도 있었고 외국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설레가 좀 크게 퍼지면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가 좀
이제 계속 좀 떠돌고 있어요. 네덜란드에 가시면 아마 드실 거예요. 아,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되게 이제 한국인들이 소심하면서도 되게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서 그 차마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뭐 사실 하려면 하겠지만 근데 제가 아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제가 지금 네덜란드에서 알고 있는 제 동생들은 하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사실 안 하는 이유가 일단 비싸고요. 일단 술이 있잖아요. 술만 있으면 사실 20대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마약까지 손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활비는 어느 정도 쓰셨어요 그때 옛날에? 제가 많이 쓸 때는 집값 제외할게요. 집값은 사실 고정비로 나가는 거니까 집값은 제외하고 생활비로 제가 진짜 미친 듯이 많이 썼을 때는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 이상도 사실 쓸 수 있죠. 근데 외식을 몇 번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한 7, 80만 원? 그냥 100만 원까지 그냥 보통 학생들이 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내가 얼마로 버텨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재봤던 게 20만 원? 네, 감자만 먹고 감자로 먹을 수 있는 음식 다 먹으면 진짜 20만 원, 25만 원. 그 정도면 충분히 생활 가능합니다. 왜냐면 학생들한테 너무 좋은 정책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지하철 또 뭐라 그러죠? 월 정기권이 있고 뭐 자전거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학교 식당에서도 점심이 잘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안 쓰려면 안 쓰겠지만 그래도 갔는데 그래도 좀 쓰면서 좀 이것저것 하는 게 아무래도 좋죠.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쓰는 친구가 그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식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신라라고 하는 그쪽 거기서 머물렀는데 거기도 되게 잘 돼 있더라. 그리고 시내 쪽에 요즘 K컬처, K팝, K푸드가 인기가 많아서 치맥이라는 데도 생겼고 거기 가면 막 다 외국인이에요. 되게 많아요. 한식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가서 음식 걱정은 잘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소주 못 드실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소주바라는 게 생겼대요. 소주바 있어요. 그러니까 저 때는 진짜 저 밑에 뭐 옛날 한국식 임식집 같이 뭐 화원, 뭐 고구려 뭐 이런 거였는데 고구려 아니야, 고구려. 요즘에는 고구려 알이랑. 요즘은 뭐 소주바, 진짜 치맥 이렇게 그냥 완전 그 한국인스러운 식당들이 많이 생겨서 소주도 싸고 한식도 싸고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야, 생활비 아끼는 방법. 감자 드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로 네덜란드가 이제 사람이 비싼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뭐를 안 해주는 건 다 싸요. 그래서 이제 식자재 같은 거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만들어 먹으면 돈을 진짜 아낄 수가 있고 대신에 나가서 뭘 먹으면 뭐 음식 먹고 뭐 음료수 한 잔 먹으면 3만 원 정도 되니까 거기다 커피 한 잔 먹고 뭐 왔다 갔다 하면 그냥 4, 5만 원 그냥 쓰는 거거든요. 대신에 만들어 먹으면 정말 싸다. 그래서 생활비 아끼는 방법은 자기가 만들어 먹고 요리해 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유학 가기 전에 엄마한테 좀 음식을 배워가세요. 향수병 외로움 퇴치법. 근데 사실 이거는 초반에 한 1, 2년 정도 때는 모든 학생들이 다 겪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사실 그냥 진짜 친구도 한국에서 만나던 친구도 보고 싶고 뭐 집에 기르던 개도 보고 싶고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근데 이거는 근데 이제 스스로 깨닫는 것 같아요. 약간 거기 있는 친구들이랑 좀 더 친해지고 이러다 보면 좀 친해지니까 그래서 이게 방법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되려 한국 들어오는 게 향수병이 좀 길게 가는 방법 중 하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뭐 저나 제 친구들이나 좀 느꼈던 거는 부모님들이 이제 한국에서 네덜란드로 오시면 그때 되게 좀 느끼는 게 좀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네덜란드에서 내 집도 부모님이 왔던 집이니까 여기도 그냥 내 집이다 인식하게 하는 그냥 좀 뭔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부모님들이 그냥 한번 1년에 한 번이라도 와서 그냥 어떻게 사는지 좀 봐주시고 좀 검사도 좀 하실 겸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사. 자, 외국 학생 기숙사가 부족하다는데 방을 어떻게 구하나요? 이거는 헤이그랑 트벤트 먼저 얘기해 주시면 어때요? 일단 제가 아까 지원 마감일은 늦게 있지만 빨리 지원을 하시라고 계속 했던 이유가 일단은 기숙사가 보통 4, 5월에 오픈을 하는데 저희도 한 7, 8월 되면은 그 기숙사도 파운데이션 학생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놨지만 만약에 파운데이션이 100명이면 100자리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빨리 하라는 거고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그래도 일찍 하는 학생들한테는 자리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네덜란드의 기숙사 그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설 사이트들인데 거기에 뭐 유로로 25, 35파운드 유로 정도로 가입
가입을 하시면 거기서 뭐 웨이팅 리스트를 걸어놓거나 자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방을 서치를 하실 수가 있어서 그거를 파운데이션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파운데이션 첫 번째 해외 오는 학생들한테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학생이 직접 자취를 거의 구해야 되니까 그 파운데이션 때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암스테르담 똑같죠. 사실. 똑같죠. 사실 똑같고. 파운데이션만 보면은 사실은 제가 보기엔 저는 학생들을 다 보니까 트웬테하고 헤이그는 그나마 좀 여유가 좀 있고 암스테르담으로 간다 조금 학교랑 가깝고 내가 마음에 드는 옵션의 방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여긴 정말 선착순. 파운데이션까지는 비슷한데 이제 그것도 너무 늦게 하면은 이제 방이 여유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빨리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학교 기숙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1년 이상 산 학생들은 지원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학생들은 지원 자격이 안 된다는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설로 알아봐야 되는데 사설이 웨이팅이 평균적으로 암스테르담 1년이 걸려요. 그래서 딱 파운데이션 시작하기 전부터 아니면 시작과 동시에 내가 그 가입을 해놓고 걸어놔야지 파운데이션을 끝나고 대학을 진학할 때 방을 배정받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좀 중요한 건데, 한번 그렇게 배정을 잘 받아두면 이제 연장하고 하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어서 그렇게 2년만 조금 고생을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괜찮습니다. 어떤 알바 합니까? 어, 우리 기원 씨는 무슨 알바 했었어요? 저는 이제 통역 알바를 좀 했었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구하려면 사실 어떤 알바든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뭐 식당에서 알바도 할 수 있고, 근데 법적으로는 학교를 다닐 때 알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에 16시간. 네. 그리고 이게 또 선택이 두 가지예요. 학기 중에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학기 중에 알바를 안 하고 방학 때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거는 법적으로 학생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인 커뮤니티, 뭐 화란 커뮤니티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 통역 아니면 번역 해달라는 알바들이 가끔씩 올라와요. 그런 거 같은 거 하면 생각보다 페이가 세요. 진짜 한 번도 안 해본 입장에서 통역 번역 알바했을 때 시급이 거의 7만 원이었나?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공부비를 일단 받으셔서 이게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역 번역 알바도 좀 있고.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때 쉬워서 사람들이 좀 알바를 하거든요. 파운데이션 때 나 쉬우니까 알바해도 돈도 벌고 공부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학년 들어갔다가 유급을 하죠. 그래서 1학년 때까지는 알바하지 마시고 좀 공부에 전념하시고. 자, 다음 질문 좋네요. 자, 내가 유학하길 잘했다 라고 느껴요? 느낀다면 언제? 이거는 사실 제가 유학생들 사이에 있을 때는 모르죠. 사실 저랑 다 비슷한 사람이니까 다 비슷비슷한데, 제일 잘했다 느끼는 게 사실 그 경험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 대학교 나와가지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랑 제 경험을 가지고 남들한테 얘기하는 거랑은 사실 조금 깊이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좀 되게 잘 들어주고 잘 이제 좀 경청해주는 자세가 이래서 경험 잘했구나, 유학 잘했구나. 근데 사실 사회 나와서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회 나와서 일해 보니까 그 쓰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는 건 많지만 활용을 잘 못해서 제가.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언. 이거는 제가 진짜 거의 이거를 몇 년째 하고 있죠. 한 7년? 8년째 제가 이거를 매번 하거든요. 근데 매번 말씀드리는 게 영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 들어가는 게 5.5고 본과 들어가는 게 6.5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들 6.5까지 준비하고 가세요라고 하시는데 6.5까지 준비하고 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7 만들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5.5는 정말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소 점수예요. 최소 점수면 학생들이 이제 겨우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학교에서 판단을 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7점은 맞추고 가야지 학생들이 이해하고 읽을 수 있고 토의할 수 있고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수준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영어. 일단 딴 거 다들 수학 공부해야 된다, 뭐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영어만 완벽하게 진짜 올인 24시간 영어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영어만 준비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면서 요리 좀 받아가시고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에 가서 영어로 공부를 하니까 교과목이 영어로 다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가면 자연스럽게 늘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영국하고 네덜란드를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은 좀 가능해. 왜냐면 생활이 영어로 돌아가거든요.
네덜란드를 가면 수업은 영어로 하지만 밖에 나가면 더치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그리고 가서 더치 애들이 안 놀아주잖아요, 우리랑. 그러니까 걔는 지들끼리 놀고 우리 국제학생들끼리 놀다가 또 한국 애들끼리 놀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더디게 늘어요. 그래서 제가 어학연수 갈 수 있으면 꼭 가시라고 해요. 본에 어학연수를 한 친구랑 안 한 친구랑 차이가 꽤 빼고 많이 납니다. 우리 기원 학생도 학생이 우리 기원 씨는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랑 또 교복 입고 왔을 때부터 봤으니까. 근데 어학연수를 했어요. 저는 별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어학연수를 해서 영어를 되게 잘하고 가니까 확실히 달랐어요. 아주 좋은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초기에 기원 학생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서 모델을 보고 났더니 성공 케이스를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네덜란드 가서 빡센 공부를 잘하는구나 라는 걸 본 거니까 제가 계속 영어를 강조한다고 해서 좀 또 이러지 마시고 정말 진심으로 영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식